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대영제국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국방, 방산, 우주 항공과 관련된 전문 매체인 K-디펜스 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은 지금 어떤 상황이며 분담금, 기술 이전 일정 등에서 잡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제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SNS를 통해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개발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원래 이제 시제기 한 대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안 내니까 돈 받아야 우리도 시제기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천에 카이 그 본사에 경락고에 그 시제기가 있어요. 돈을 안 냈으니까 못 주지.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에 이제 카이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그 시제기 이제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제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시험비행 조종사가 또 시험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오는 시험비행 조종사도 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그런 소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제기를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분담금 관련돼서는 좀 아직 뭐 특별하게 뭐 깎아달라는 얘기는 이제 이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담금 관련돼서 아직 얘기는 없는데, 갑자기 이제 인도네시아 쪽 SNS를 통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이제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제 분담금은 깎아달라고 그러고 안 내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게, 기술 이전 관련돼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KF-21,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IFX라고 합니다, 사업명을. 근데 이게 기술 이전도 우리가 뭐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돈 준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은 우리도 국내 법상 줄 수가 없어요. 그거 줬다가는 그거 준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돼요. 깜빵 가야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기술 이전의 핵심은 뭐냐? 생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IFX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이 IFX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을,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생산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지, 뭐 A사, 레이다 뭐 이런 뭐 핵심 뭐 기술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국과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KF-21에는 이제 미국산 부품이라던가 미국산 엔진 등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우리나라와는 별개의 문제고, 또 미국과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이게 기술 이전 문제는 뭐 굉장히 좀 복잡하다. 그리고 돈을 낸 만큼만 주는 방식이지, 그냥 돈도 안 줬는데 우리가 뭘 퍼준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듭니다. KF-21은 4.5세대로 시작했지만 5세대를 목표로 하는데요. 이런 전략의 이유와 터키 칸과 비교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랑 KF-21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분담금 안 내고 막 이런 지가 꽤 됐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가 만든 칸을 뭐 구매하겠다, MOU를 맺었어요. 정부 대 정부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분개하는 그런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하고 우리 KF-21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칸은 아직 이제 시제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튀르키예가 중동에서 나름 이제 좀 강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튀르키예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F-16을 면허 생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보면 튀르키예 공군에 F-16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튀르키예 공군만 썼던 게 아니라 뭐 이집트 공군의 F-16도 튀르키예가 만들었고, 몇 나라의 중동 몇 개 국가의 그런 F-16을 튀르키예가 만들어서 납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면허 생산권을 줘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약간 항공기 쪽으로는 그래도 중동에서 튀르키예가 나름 강점이 있는 나라고, 최근에 또 잘 보면 튀르키예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칸도 일단 시제기 한 대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 걸린 게 인도네시아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UAE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도 좀 세일즈를 세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카이 다닐 때
중동에서 하는 방산 전시회 가보면 조금 좀 이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산 전시회 가보면 이제 전시회장 크기가 달라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전시회장하고 튀르키예 쪽 전시회장하고 크기가 달라요. 튀르키예는 전시회에 나갈 때 돈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튀르키예가 요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있죠. 무인기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락타르 TB2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전 세계적인 튀르키예를 알리는 그런 무기 체계로 지금 자리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튀르키예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고 또 그런 공통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 칸을 이제 구매를 하겠다, 일종의 이제 MOU 같은 걸 맺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튀르키예가 만들고 있는 칸은 아직은 시제기가 한 대밖에 없고 양산은 사실 이제 언제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제 KF-21은 지금 테스트를 거의 이제 블록 1은 마무리돼 가고 있고 양산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 가능한 전투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칸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을 선택했다라는 건 약간 좀 전투기 성능보단 뭔가 다른 걸 노린 게 아니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지금 프라보 대통령이 이 KF-21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제 집권하면서 국방장관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커미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 때는 자기가 대선 나가기 위해서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우리 쪽에 뭐 소문이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불법적인 커미션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튀르키예 칸을 선택한 걸 봤을 때 뭔가 튀르키예가 칸 구매와 관련돼서 커미션을 뭐 주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튀르키예 칸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저거를 이제 인도네시아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21은 단복자 겸용의 AI 파일럿 유무인 복합 MUMT 적용이 예정돼 있다는데요. 이런 기능이 미래 전장에서 어떤 독보적 이점을 만들어줄까요? 최근 전투기들은 사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유무인 복합은 향후 미래 전장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돼가고 있어요. KF-21도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전만 하는데 블록 2는 이제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록 1은 공대공 무장밖에 장착을 못하지만 블록 2는 공대지, 공대함 뭐 이런 임무도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유인기와 복합적으로 만약에 작전을 하게 된다면 생존성이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미래 전에 필요한 이런 작전 요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잘 되면 향후에 수출 시장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치 3 핵심이 스텔스 강화를 위한 내부 무장창이라는데요. 반매립에서 완전 매립으로 가는 설계가 왜 그렇게 어렵나요? KF-21은 지금 모양새는 사실 4.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무장을 안에 넣게 돼 있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무장을 다는 형상이에요. 근데 이제 KF-21을 만들 때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만 보면 미국이 만든 F-22랑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무장을 안 달고 그냥 날았을 때는 사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최소화되는데 밖에 뭘 다는 순간 확 커져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설계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내부 무장창을 쉽게 적용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동체 하부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반매립식으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무장창을 만들어야 돼요. 내부 무장창을. 근데 내부 무장창을 이제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차를 한 100km로 가는데 갑자기 문을 연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근데 이 내부 무장창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해야 되고 무장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실제
비행기에 적용하기 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단순히 내부 무장창만 만들어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기는 어려워요.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저감시켜주는 도료라든가 필름 같은 것도 전투기에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린 요건 아직 안 해봤어요. 이것도 지금 이제 올해 국방 예산 증액하면서 연구개발에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뭐 1, 2년 연구개발해가지고 나오지가 않겠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이제 과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연구개발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KF-21 블록 3가 그렇게 갈지, 아예 스텔스 성능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이제 공군의 딜레마가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5세대 전투기 F-35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쓰는데, 이제 미국에서 도입한 F-35는 우리가 돈을 주고 샀지만 막상 운용해보니까, 이거 우리 전투기가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제약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KF-21을 스텔스화를 시킬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지, 이제 이거를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의 국산 엔진 개발은 난이도와 비용 논란이 큰데요. 그럼에도 한국이 자체 엔진을 추진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KF-21은 향후 이제 양산될 120대의 KF-21은 국산 엔진을 쓸 일이 없어요. 이미 이거는 미국 지휘사의 F414 400K 엔진을 쓰기로 확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KF-21 블록 3라든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화를 하고 내부 무장창을 만들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체가 무거워져요. 그러면 추력이 더 큰 엔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전투기가 됐든 KF-21 블록 3가 됐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KF-21에 장착된 F414 400K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해서 5세대 전투기 엔진은 아니에요. 이제 이게 전투기도 세대에 따라서 엔진도 변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KF-21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위한 엔진이지 5세대를 전투기를 위한 엔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5세대 엔진과 관련돼서 해외 면허 생산권을 안 줘요. 지금 이제 우리가 KF-21 장착하는 F414 400K 엔진은 물론 미국 지휘사 엔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5세대 전투기 엔진은 이제 미 정부가 해외 면허 생산권을 안 주려고 그래요. 미국 내에서 만든 거 갖다 써라.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처럼 이제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는 나라는 아예 이제 수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뭐 KF-21 블록 3가 됐든 아니면 정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됐든 아예 새로운 게 됐든 이제는 엔진을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하면 다음 버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F-21에 장착된 F414 400K 같은 경우에는 자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13,200, 그러니까 밀파워, 항공기 엔진이 내는 순수한 추력을 이제 보통 밀파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게 13,200이라는 얘기도 있고 14,200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한국형 엔진은 한 3,000파운드 정도 추력을 키우려고 그래요. 한 뭐 16,000, 17,000 정도로 이제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5세대든 5.5세대든 차세대 전투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F-35입니다. F-35는 단발 엔진인데 이 밀파워 추력이 32,000, 4,000 이렇게 돼요. 엔진 하나인데 우린 지금 2개인데도 그 추력이 안 나오는데, 사실 지금 F-35에 달린 F-135 엔진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외계인을 갈아놓은 엔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5세대 전투기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5세대 전투기 하려면 그 정도 파워는 내야 되거든요. 12,000, 13,000, 뭐 32,000, 34,000 이 정도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 F414보다 추력이 큰 국산 엔진을 만들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개발비만 해도 한 뭐 최소 2조, 뭐 많게는 뭐 3조 이상 이렇게 들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시간도 꽤 걸리겠죠. 뭐 소재라든가 우리가 뭐 지금 이제 5,500파운드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10,000파운드도 할 거고 하지만 16,000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추력의 엔진이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데 일단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지금은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F-35, Su-57, J-20과 비교했을 때 KF-21의 센서 전자전 통신 기술은 어떤 차별점과 강점이 있나요?
일단 이제 F-35랑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이 질문이 제가 봤을 때는 KF-21의 일종의 이제 항공 전자장비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져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F-35는 5세 전투기고, KF-21은 4.5세 전투기입니다. 그 갭이 분명히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특히 항공 전자장비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F-35 같은 경우에는 또 성능 개량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군이 쓰는 거는 F-35 뭐 블록 3F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블록 4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공군의 요구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F-35 블록 3F랑 KF-21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양산에 들어갈 블록 1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분노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최소 10년, 최대 20년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 전자장비에만 있어서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같은 A사 레이더라도 물론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F-35가 앞서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F-35는 A사 레이더를 이용해서 전자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사 레이더 안테나를 이용해서 적의 방공망을 교란을 시킨다거나, F-35는 또 이제 스텔스 전투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레이더에서 발생되는 전파도 탐지율이 적은 뭐 LPI 뭐 이런 걸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좀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스텔스에 최적화된 모델이고 F-35는 5세 전투기로. 반면에 이제 KF-21은 아직은 이제 4.5세대 안에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러시아의 Su-57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 어떤 면은 KF-21이 앞서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제니10은 이제 중국의 제니10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스텔스 전투기예요. 왜냐면 이제 중국 공군의 작전 요구도가 일단은 중국이 땅덩이가 크잖아요. 이걸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형 전투기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기술적으로 좀 제니20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좀 성숙이 덜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는데, 이번 이제 9월 3일 열병식 때 나온 걸 봤을 때는 물론 이제 F-22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 격차가 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쫓아왔다라고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KF-21하고 비교하면 사실 KF-21이 제니10보다는 좀 이제 뭐 항공 전자장비는 사실 제가 뭐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일단 스텔스 성능 관련돼서는 제니10은 저는 실제로도 봤지만 사실 미국 수준의 지금은 기술까지 거의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습게 볼 전투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21이 한국 공군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어떤 로드맵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KF-2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20대가 양산이 돼서 우리 공군의 F4E 팬텀은 다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F-5EF, 뭐 F-5EF 좀 남아있는데, 요거를 이제 완전히 우리가 KF-22 전력화되면 완전히 대체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군의 미들, 중간급 전력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임무를 다 한다. 이런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중요한 건 이제 꾸준하게 성능 개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빨리 공군에서 써야 돼요. 공군에서 빨리 안 쓰면 수출 시장에 나가는 게 더 늦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KF-21 블록 2도 원래 28년 말쯤에 하기로 했는데 좀 땡겨서 하겠다, 뭐 21년 정도 땡겨서 하겠다, 27년에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는 걸 봤을 때는 단순히 이게 성능을 개량하는 것도 있지만 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KF-21 블록 1도 좋은데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좀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는 KF-22 블록 2가 있었으면 빨리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뭐 UAE 공군도 와서 한번 타봤고, 그다음에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도 와서 타봤고, 그러니까 이게 타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KF-21을 좀 팔려면 단순히 공중전 임무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 임무가 가능한 KF-21 블록 2가 공군에 빨리 배치돼야지 아마 그때부터 KF-21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개발 현황은 어떠한가요? 최근에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죠. 지금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우리나라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화제가 됐던 건 하이코어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제 극초음속 발사체, 요게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외에 이제 우리가 개발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음속 미사일도 굉장히 속도를 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음속과 극초음속은 비행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제 초음속은 보통 마하 1 이상, 그래서 이제 초음속 미사일을 보통 비행 속도가 마하 2 혹은 마하 3 정도 되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마하 5 이상을 비행하는 이런 유도 무기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실험한 하이코어가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을 했고, 한 고도 20km 이상으로 날면서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무기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속도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을 하니까, 마하 5면 뭐 저도 체감이 안 되는 속도이기도 한데, 아마 영화 탑건2, 탑건 매버릭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초반에 보면 뭐 이상한 비행기가 하나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극초음속 항공기인데, 일종의 이제 테스트용으로 영화상에 이제 막 CG로 나오죠. 실제 비행기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 영화를 잘 보시면 거의 마하 10까지 막 비행을 하죠. 그러니까 극초음속이 사실 이 속도가 마하 5 이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물론 이제 영화적 효과로 나왔지만 충격파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국이 운용하던 초음속 정찰기가 있었습니다. SR-72 이제 블랙버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 이제 정찰기만 하더라도 마하 뭐 2 이상으로 비행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난 충격파가 한 번씩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랬던 기억도 있고, 뭐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실제로 벌어졌는데, 속도가 빠르다는 건 역설적으로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그야말로 목표물에 떨어지는 시간도 엄청 빠르겠죠. 이런 특징들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비교되는 탄도미사일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탄도미사일도 종류에 따라서, 특히 이제 보면 탄도미사일은 사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떨어지는 낙하 속도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도 어떤 경우에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다 떨어져요. 근데 다만 이제 탄도미사일은 이 궤적이 뻔하죠. 보통 다 포물선 궤적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활공체라 그래서 탄도미사일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마하 5 이상으로 낙하를 하는데, 좀 기존 포물선과는 다르게 약간 좀 특이한 궤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요격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실험에 성공한 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극초음속이 가능한 엔진을 장착하고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와의 차이가 뭐냐? 극초음속 활공체는 어찌됐든 간에 뭐 우주 대기권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대기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승할 때 기본적으로 포착이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한 고도 20km 정도로 비행을 하면서 마하 5로 날아오기 때문에 레이더에도 잘 탐지가 안 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격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극초음속 활공체는 최근에 이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발사될 때 그 징후를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도가 낮고 빠르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서울에서 평양까지 1분 컷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른 속도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실제 파괴력과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하이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미사일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일종의 이제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일종의 시험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이코어 실험한 결과들을 보면 뭐 고도가 한 20 몇 킬로, 그 다음에 속도는 뭐 마하 6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공개를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얼마만큼 비행했는지는 아직까지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사실 지금 이게 보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래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보통 한 180, 200km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코어가 만약에 그 정도의 사거리를 간다 그러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1분 컷도 가능하고, 지금 이제 하이코어를 요번에 이제 시험 발사했을 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지상에서 발사해서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미국이 이런 비슷한 실험을 수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B-52 폭격기에 달아가지고 시험 발사를 태평양에서 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좀 항공기에 달아서 할 지금 비행기가 없어서 지상에서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을 낼 수 있는 엔진들은 어느 정도 속력이 붙여줘야 그 다음부터 굉장한 출력으로 극초음속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코어 같은 경우에도 잘 보면 하이코어 뒤에다가 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부스터를 달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요번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이코어를 유도 무기, 이제 미사일로 만든다 그러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아직은 이게 시험체고, 또 한 가지 문제로는 여기다가 유도 기능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유도 기능을 집어넣을 때 중요한 게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을 하다 보면 안에 있는 부품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격파라든가 열 이런 거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이런 유도 장치를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 검증이 안 돼서 그런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만약에 마하 5 이상으로 하는 자동차가 사고한다 그러면 아마 흔적도 안 남을 겁니다. 벽에 붙이면 벽도 박살이 나고 차도 아마 그 잔해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양의 폭약을 넣을 필요도 없고, 다만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문제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극초음속 활공 방식은 지금 다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북한은 아직 좀 불확실한 부분이 이제 좀 많고,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활공체 관련된 미사일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지난 9월 3일에 중국에서 전술연 열병식이 있었는데, 이때도 중국은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방식의 미사일도 여러 종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사실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극초음속 활공체 관련 부분은 물론 이제 비닉 사업, 비밀 사업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고, 이번에 보여줬던 건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관련돼서 일종의 기술적 성과를 좀 확인을 시켜줬다. 따져보면 언급해 주셨던 중국, 러시아보다는 살짝 뒤처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온 기술 성과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에 준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요 하이코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지상에서 쏘는 방식이 가장 먼저 시도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군함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군의 구축함이라던가 이런 데도 장착이 향후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소형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소형화가 되면 우리가 자랑하는 KF-21에도 장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 같은 데도 사실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말고도 우리가 순항미사일 형태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쏠 수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아주 다양한 육해공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국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코어가 공개된 이후 전 세계가 긴장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 이렇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시험 테스트했다라고 공개한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 뭐 러시아 요 정도. 유럽은 아직 이제 공개적으로 뭐 나온 건 없고. 지금 이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관련돼서 제일 발전된 나라는 러시아. 러시아는 이제 지르콘이라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에도 일부 사용됐다라는 또 썰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물론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처진 것도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더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황은 어떤가요?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사실 뭐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그때 전쟁 초기부터 했지만 최근의 양상은 좀 한 가지 좀 특징점이 하나가 있어요. 특이점이 뭐냐? 주로 이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 뭐 이런 것을 타겟으로 삼았다면 지금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이제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공습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거는 요즘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시설 공격도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심어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특히 이제 영토 깊숙한 곳까지 지금 다양한 공격을 진행 중인데 과거와 달리 우크라이나가 만든 자국산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공격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특징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건 정유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유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전비의 상당 부분을 이 천연가스라던가 원유를 해외에 팔아서 지금 이걸 전비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뭐 유럽 여러 나라들이 전쟁 발발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재를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제값을 받고 해외에 팔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주 암암리에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그것도 사실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정보기관들에 의해서 다 체크는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의 원유라든가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값 받고 파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 이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가 이런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소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제된 정제유와 관련된 수출도 좀 묶으려는 걸로도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정제 시설을 공격하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삶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요즘 러시아에서 많이 나온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유소에 휘발유를 넣기 위해서 많은 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정유 시설을 공격하다 보니까 휘발유라든가 디젤유가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러시아의 정유시설 공격을 통해서 러시아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종전으로 좀 방향을 틀게끔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 다 똑같죠, 지금? 지금은 전선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나라 국민들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게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점을 가져오려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종전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더 크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국민들의 삶을 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살상을 높여서 사기를 꺾겠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하고 있는 거는 러시아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해서 사기를 꺾겠다. 그러니까 약간 지향하는 방향이 좀 차이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장거리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자주 쓰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중요 도시들을 이제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란에서 들여온 샤헤드 136이라는 자폭 드론을 러시아화해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폭 드론도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기만 드론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폭 드론은 말 그대로 드론 안에 폭발물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만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일종의 이제 과부하를 걸리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자폭 드론을 요격하는 걸 기만 드론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목표물에는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또 이스칸데르 계열의 탄도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장거리 자폭 드론이 됐던 순항 미사일이 됐던 지금 워낙 사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뭐 매일같이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하는 패턴들을 보면 어느 정도 소모를 하면 또 생산을 해서 좀 일정한 양을 채운 다음에 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실 이런 조그마한 드론이나 이 순항 미사일들은 레이더로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크기가 대부분 이제 작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과 함께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레이더 대신에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 일종의 마이크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 드론이 날아갈 때 소리가 나요. 윙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든가 IT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이 자폭 드론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새로운 탐지 체계도 지금 만들었고, 또한 서방 특히 이제 유럽 각국에서 이런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만든 패트리어트. 미국도 전에 지원을 했고, 유럽 나라 가운데 패트리어트를 사용하던 나라들도 일부 자기네가 쓰던 걸 빼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유럽 나라들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 지원과 함께 또 미국제 방공 무기를 사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나삼스라든지 독일이 만든 아이리스-T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도 사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현재 이제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공 체계를 해외에서 많이 도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서로 보급선과 주요 시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이 전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선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선에서 뭔가 새로운 공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취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공세를 하는 쪽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에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드론이 많이 지금 전선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전선에서 공세를 취한다는 움직임을 사전에 좀 다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선에서 뭔가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때문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똑같이 상대방의 아픈 곳을, 특히 이제 민간인 시설들 혹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만들어내는 시설들 위주로 지금 서로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72시간 동안 러시아 본토를 공습해 정유소와 철도까지 공격했는데요. 이런 작전의 전략적 의미와 러시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제 러시아 본토 공습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정유소 말씀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러시아에 대해서 좀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은 일단 여러 가지 물자가 전선까지 동원이 돼야겠죠. 병력도 동원이 돼야 되고, 무기들도 전선까지 옮겨야 되는데, 러시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국토 면적이 넓죠. 그리고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분석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 보통 철도를 통해서 중요한 군사 장비나 병력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뭐 일례로 과거에 이제 공세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병력들을 철수하는 과정을 봐도 전선 후방으로 이동시킬 때 철도를 이용해서 후방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재정비해서 철도로 전방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좀 최근에는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만이 가진 일종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방식으로 병력을 재편성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철도도 중요한 타격 시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런 철도와 관련된 공습도 특히 우크라이나가 빈번하게 벌이고 있고, 공습뿐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놀라운 부분이긴 한데,
일종의 이제 첩자를 러시아 영내로 들여보내서 철도 시설물을 뭐 테러를 통해 파괴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 같은 무기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나요? 다만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하고 달리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무기 지원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와 종전협상을 이끌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는 많은 무기들을 지원해줬죠. 그리고 이제 워낙 요즘 이제 러시아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키이우나 우크라이나의 다른 중요 대도시들, 특히 이제 민간인 지역에 대한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방공 체계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 미국은 좀 다소 지원을 좀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돈을 내서 사라,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나라들이 대신 사서 니네가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에 돈 쓰는 거를 그렇게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가 드론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요 대도시를 타격하는 러시아의 자폭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싼 거는 우리 하나로 한 1,000만 원 정도 혹은 그 이상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걸 요격하는, 예를 들어 이제 뭐 지대공 미사일이나 여러 대공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발당 가격이 싼 거는 몇 억, 비싼 거는 몇십억 정도 해요. 사실 이렇게 요격을 하다 보면 수지 타산이 안 맞죠. 일종의 이제 가성비가 안 맞는 상황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이제 방공 미사일, 특히 이제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소모됐을 때 빨리빨리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대공 미사일을 많이 써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걸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이 드론을 요격할 때 어느 정도 가성비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향후에는 전쟁 수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종전 협상이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종전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이런 경계선으로 종전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서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반면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에 대선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전화 몇 통화만 하면 금방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지금 협상을 몇 차례 해보니까 야, 이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약간 또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 왜냐면 이제 협상 몇 차례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양쪽이 잘 안 와. 의도대로 오지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는 좀 약간 힘들어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종전을 했을 경우에 종전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평화 유지군 성격의 군대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러시아가 생각하는 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좀 이런 걸 병력을 만들어서 좀 와서 중재를 했으면 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되면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잘 보시면 거기에 중국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죠. 그러니까 또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또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좀 들어와서 뭔가 좀 해줬으면 바래요. 근데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절대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그러니까 유럽의 좀 강대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휴전 혹은 종전과 관련된 협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은 약간 대안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 대부분이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토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은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의 일종의 나토 군대가 주둔할 수 있다 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전 협상이 참 이렇게 한 발자국도 좀 앞으로 못 나가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경제,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2022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많은 국제사회가 이 전쟁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봤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해가 지날수록 점점 관심에서 좀 멀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올해만 들어도 뭐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또 무력 충돌이 있었고, 사실 뭐 태국과 캄보디아도 그런 충돌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에너지라든가 식량, 가격 상승, 원자재 상승이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도 하나씩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이 멀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돼가고 있다. 이게 좀 하나의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큰 배를 만든 이유는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쇼일까요? 이거예요. 사실은 북한 같은 나라에서 굳이 저런 큰 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런 큰 배 있으면 가장 먼저 타격 대상이 돼요. 저건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이 사실 좀 약간 밀리터리 매니아거든요. 그런 약간 이제 부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열병식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하나 뭐 있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좀 이게 뭐 북한의 경제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굳이 저게 왜? 오히려 저 돈으로 차라리 미사일을 더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약간 김정은의 의도가 반영된 거죠.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적 상상력이 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억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 두 배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과연 저 배가 언제쯤 바다에서 작전하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지금 보면 이제 진수식만 했고 뭐 무장 발사 정도는 했는데, 아직은 이렇게 바다에서 막 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냥 값비싼 장난감으로 끝날 수 있다. 최연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진수하면서 배가 이렇게 자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물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에 들어가게 되면 저 배는 사실상 못 써요. 근데 북한이 정말 그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것처럼 배를 건져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장재, 외장재를 막 바꾸고 뭔가 생쇼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기에 장착되는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든 살려내긴 했겠지만 제 성능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저렇게 해수가 한번 들어가면 사실상 사용 불가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탄 고속함이 어느 조선소에서,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태풍이 왔는데 이 도크 문을 안 닫아놓는 바람에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한 척이 그냥 폐선시켜버렸어요. 다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몇백억짜리였는데 배 한 척이 없애버렸어요, 그냥. 그 정도로 이 바닷물에 일단 빠지면 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연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보여주기용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죠. 김정은이 진수식, 특히 이제 최연함 진수식 한 다음에 이제 배 안에 들어갔거든요. 전 배 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군함을 해군 발전 자문위원 하면서 우리 해군 배도 좀 타봤고, 그 다음에 이제 미 해군의 이지스 순양함, 그 다음에 뭐 호주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도 뭐 타보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해군 함정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를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격됐을 경우에 화재 위험성 같은 것들도 다 건조할 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방염 방화되는 재질을 쓰고 뭐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규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선에, 일반 상선에도 이 바다에서 쓰는 것들은 다 일종의 그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최연호 들어가서 이렇게 본 거 보면 이 외장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에 보면 내외장재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화재에 취약한 것들로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배는 만약에 피격이 되면 불 한번 대차게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사실 중국 해군 함정들도 보면 겉보기에는 으리으리한데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말레이시아 출신의 그 이제 군사 전문 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임덱스라고 그 이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좀 큰 해양 방산 전시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중국 해군의 호위함을 한번 들어가서 자기가 봤다 그러는데, 그 친구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피격이 됐을 때 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안에 이제 내장재들을 보통 이제 좀 규격에 맞는 걸 써야 되는데, 중국 해군 함정들도 좀 보면 그런 좀 취약한 부분이 보이더라. 그리고 이 배 같은 경우에는 탈출을 용이하기 위해서 통로 설계 같은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 해군 함정들은 그 친구 얘기로는 좀 통로 설계도 기존의 이런 미국 해군 배랑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탈출할 때 잘못하면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더라. 안에가 복잡해서. 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북한이 만든 저 최연호도 좀 비슷한 형국이 아닐까. 왜냐면 이게 군함이라는 게 물론 뭐 기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하우도 되게 중요해요. 건조를 많이 해본 국가일수록 그런 피격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 검수를 하는 것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한번 이제 영국에 군수지원함 만들었다가 한번 엄청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영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했을 때 좀 약간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안전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약간 대충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해군에서 이제 왔는데 검수하다가 다 빠꾸 맞은 거예요. 안 된다. 다시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배 인수 못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선진국 해군 배들 보면 그런 특히 이제 피격을 당했을 때 대피와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같은 이지스 구축함이더라도 저는 이제 호주 해군에 이지스 구축함 들어가서 좀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해군 배나 우리 해군 배나 함정 내 통로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 해군에서 이제 근무하시던 분들 알겠지만 사실 이게 두 사람이 지나가는 데는 조금 벅차요, 공간이. 근데 호주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제가 타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정말 두 사람이 지나가고도 남을 정도의 크기의 통로를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면 그쪽 호주 사람들, 뉴질랜드 사람들이 덩치가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덩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된 게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대피했을 때 안전하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 통로 공간을 확보를 해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선진국 함정과 후진국 함정을 어떻게 보면 구분짓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김정은의 이런 행보들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 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에 보면 아버지 때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그게 제가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열병시 때 나오는 무기들을 잘 보면 이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좀 유명하다라는 무기들을 뺏겨서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잘 보면 뭐 북한이 지금 뭐 신형연차하고 들고 나온 것들 보면 대부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만든 것들의 좋은 것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짜잔하고 만든 게 많고, 탈북자 단체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북한이 만든, 특히 김정은 시대에 만들었던 무기들을 좀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이 마무리 부분이 되게 취약해요. 되게 조잡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한번 이제 뭐 그런 단체에 가가지고 사진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잘 보면 북한이 지도자의 뭔가 강압에 의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군의 요구도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만들고 봐라. 그게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무기라는 건 만든 다음에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뭐 내구성 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 많이 쏴봐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김정은이 이제 속도전으로 너무 이걸 끌고 가기 때문에 아직 성숙이 안 된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강건함, 최연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이 만든 전차, 특히 김정은 시대에 뭐 보여준 차세대 전차 이런 것들이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북한이 뭐 물론 핵무기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나 성과를 봤어요. 근데 사거리가 이제 한 1000km 이상 되는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 잘 보면 아직도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북한이 과거에 준중거리 미사일 뭐 일본 쪽 향해 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쪽에서 잡은 영상들 보면 대기권 진입한 다음에 들어오면서 이 탄두부가 이게 쪼개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기권 재진입 관련된 특히 열을 이제 보호하고 처리하는 이런 기술이 좀 성숙된 부분이 없다. 아직 좀 미성숙되어 있다. 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도 많죠. 한국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이 공개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함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정조대왕함은 사업명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해군에 있던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KDX-3 배치 1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지금 정조대왕함은 KDX-3 배치 2라고 불려요. 그럼 기존의 세종대왕함하고 정조대왕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모양새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안에 탑재되는 레이더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정조대왕함은 새로운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투체계보다 성능이나 효율이 좋아진 그런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제 이전에 세종대왕함급 배를 한번 저는 이제 타본 적도 있는데, 세종대왕함급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 사용됐던 이지스 전투체계는 우리 국산 무장을 그 미국산 전투체계에 못 물린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약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간 별도의 시스템에서 국산 무장을 써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조대왕함은 이 새로 적용된 미국에서 들여온 이지스 전투체계는 우리 국산 무장도 전투체계에 물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 있죠, 우리 컴퓨터에 쓰시는 윈도우. 윈도우에 뭐 메이드 인 코리아 거는 끼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별도의 뭔가를 돌려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버전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뭐 하드웨어를 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산 무장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이지스 전투 체계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 베이스라인 9.0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장점이 생겼냐, 이런 이지스 구축함들은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유혹할 수 있는 미사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SM-6, SM-3가 있는데, SM-6 같은 경우에는 한 고도 30km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유혹할 수 있고, SM-3는 한 500km 이상 되는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유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도 유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고, 또 이제 내년도 국방 예산에 그런 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SM-6, SM-3를 우리도 이제 도입해서 정조대왕함에 이제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전에 세종대왕함보다 정조대왕함은 이 수직 발사관, 이 셀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줄어들면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이 미사일 수직 발사관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국산 함대지 탄도탄이 이제 장착이 될 예정이에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물론 이전에 세종대왕함도 우리 국산 순항 미사일 이런 걸 장착을 해성2 장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의 탄도미사일도 막고 탄도미사일도 쏘는 그런 배로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기술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던 미국의 조선업이 왜 이렇게 무너졌나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조선업을 자랑했죠.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민간 영역의 조선은 거의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 돼버렸고, 그 세계에서 꼴찌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반면에 이제 군함은 여전히 미 해군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군함은 여전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살펴봤던 우리 정조대왕함도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이 한 거의 90여 척의 그런 이지스 구축함을 갖고 있는데, 하나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수년 이상씩 걸리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년까지도 얘기를 하는 데가 있긴 한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같은 이지스 구축함인데 몇 년 안에 다 만들어내요. 지금도 녹화하기 얼마 전에 건조된 다산 정약용 함도 한 2, 3년 만에 우리가 다 만들어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영역 조선뿐만 아니라 특수선, 군함 쪽도 굉장히 지금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함 만들 때 사실 세종대왕함도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을 한번 깜짝 놀라게 했죠. 보통 이 이지스 구축함에 이지스 레이더, 이 스파이1 레이더를 장착하는 방법이 선체를 다 만든 다음에 장착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선체를 다 만들지 않고 중요 구조물, 특히 함교를 만들면서 지상에서 레이더를 달아서 그냥 이렇게 배에 얹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 이지스 구축함 건조에 걸리는 시간을 확 줄여버렸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 놀랬어요. 자기네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한국의 조선은 이게 가능하구나.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군함 건조에 있어서는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조선업이 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는 코로나19가 결정타였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19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이 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조업이 좀 중단되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게 막 장기화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조선소 같은 데가 문을 닫은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뭐 주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월급을 받는데 생계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업종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가서 택배 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업이 무너졌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은 미국의 조선이 거의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도움을 못 주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이런 미국의 위기 속에서 한국 조선업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을 살리려면 특히 우리 K조선의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나라가 뭐냐면 바로 바다였어요. 미국은 특이하게도 땅덩이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무대로 일어선 강대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발전을 도움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큰 밑바탕이었죠. 근데 지금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해양 전략이 물론 이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에 의해서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의 바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략 물자를 옮길 수 있는 배라든가 군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새로 많이 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미국 내 조선업은 지금 거의 그걸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스가처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조선소를 만들고, 예를 들어 미 정부가 발주하는 뭐 함선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들이 발주하는 배들을 좀 미국에 와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업이 세계 상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하고 일본 조선업체들이 경쟁이 심했어요. 근데 일본은 살짝 지금 도태된 상황이고 중국하고 우리 조선업이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중국 조선은 우리하고 좀 생태계가 다릅니다. 중국은 다 국영 조선소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다 이제 대기업들 조선소죠. 그러니까 사기업이 하는 조선소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저가 선박들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배도 상선 중에도 이런 게 있겠죠. 자동차도 보시면 싼 차가 있고 비싼 차가 있잖아요. 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뭐 LNG 운반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척당 가격이 어마어마하고 반면에 뭐 벌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싸요. 중국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은 이런 저가 선박들, 반면에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는 고가 선박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양은 이제 중국이 많이 하지만 질로 봤을 땐 우리 K조선이 여전히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최근 강건호 구축함과 최연호 함정을 공개했는데요. 이런 기술력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좀 우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건호라든가 최연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기술을 짜내서 만들긴 했지만
사실 이제 성능상으로 우리 지금 이제 정조대왕함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술 격차가 제가 추정키로는 한 20년, 30년의 격차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건조하는 방식이라던가 안에 들어가는 뭐 레이더라든가 뭐 무장 이런 것들도 사실 북한은 뭐 딱히 검증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제 군사 전략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굳이 저런 배가 쟤네들이 필요할까? 왜냐면 사실 이제 남북 간의 해군력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우리 해군이, 물론 척수는 북한 해군이 앞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해군 잘 보면 척수는 많지만 실제 가동되는 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배 크기가 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해군력을 계산할 때 배의 척수도 보지만 배의 크기도 봐요. 배수량을 보는데 배수량으로 하면 우리 해군이 압도적으로 북한 해군을 앞섭니다.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해군의 잠수함 숫자가 우리 해군보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해군하고 북한 해군의 잠수함 숫자가 동일한 숫자입니다. 21척이에요. 물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척의 잠수정도 가지고 있지만 잠수함, 그러니까 500톤 이상 되는 이제 잠수함을 보면 지금은 21척으로 동률이 돼버렸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해군이 이제는 수중 전력도 북한 해군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조대왕함하고 뭐 그 이전에 세종대왕함하고 북한이 만든 강건호, 뭐 최연호 이거랑 비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존심에 좀 기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나 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큰 배를 만들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저런 배를 격침시킬 수 있는 무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무리 이제 북한이 강건호나 최연함에 뭐 자신들만의 이지스 뭐 이런 레이더라든가 전투체계를 갖춰도 사실 뭐 척당 그냥 미사일 한 10발 이상만 쏘면 아무리 강건호가 최연호가 좋다고 해도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수중 전력이 지금은 이제 잠수함 전력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북한이 안 만드는 초공동 어뢰 이런 것들도 지금 막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 앞에 살펴봤죠. 하이코어 같은 이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도 만들고 있잖아요. 북한이 저런 거 해봤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